안녕하세요. 네, 저는 작가 함동균이라고 합니다. 그 한국 청소년 연맹에서 그 주최하는 국제 청소년 캠페스트에 귀한 자리에 이렇게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오늘 하게 될 그 이야기는 미래 그리고 사람이라는 그런 주제인데요. 저는 이 얘기를 조금 좁혀가지고 이제는 지구인이 되어야 할 시간 그리고 지구인 리터러시와 컬처 엔지니어링이라는 이제 이런 주제를 가지고 좀 이렇게 거창해 보이긴 하지만 사실 뭐 이렇게 특별한 얘기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지금 이 시점에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될 그런 문제를 통해서 에, 미래의 시간을 한번 생각해 보고 미리 생각해 보고 또 그런 시간을 또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청소년 여러분들과 같이 이게 나누려는 이제 그런 시간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오늘 제가 드릴 말씀은 좀 이론적인 얘기라기보다는 경험적으로 우리가 지금 이 시대에 겪고 있는 그 얘기들을 통해 가지고 실감 있게 와닿는 그런 이야기를 좀 잠깐 들어보려고 해요. 네, 그리고 제가 또 인문학을 더 전공한 사람이어서 또 인문학자로서의 어떤 그런 관점을 여기에 좀 곁들여 가지고 이 문제를 조금 더 한 걸음 좀 나아 가지고 생각해 보면 어떤 생각들이 할 수 있게 되는지 그리고 또 미래 사회의 주역이면서 이미 또 현재의 삶을 살고 있는 청소년 여러분들이 어떤 시간을 좀 준비해야 되는지 또 공부해야 되는지 또 실천해야 되는지 이런 얘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길지 않은 시간이라고 생각이 들어서 시간이 사실 금세 갈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뭐 미리 말씀드리면 PPT는 한 40장 정도 남짓되는 이미지들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이미지하고 텍스트들로. 그래서 한 페이지 넘어가는데 한 1분 정도의 얘기를 이렇게 여러분하고 공유하면서 이야기 넘어갈 거라고 생각하면 되시겠습니다. 제가 오늘 이제 다루려는 주제는 이제는 지구인이 되어야 할 시간이라고 하는 이런 주제인데요. 아마 이런 생각을 하실 거예요. 아, 우리가 그럼 지구에 사는데 지구인이 아닌가? 예, 근데 사실은 제가 보기에는 인류는 지구에 살고 있지만 지금까지는 지구인으로 산 것이 아니라 그냥 하나의 인간이라고 하는 특정한 종으로 살아왔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사실 어떤 그 천문학자가 지구의 시간을 인간의 달력으로 이렇게 환산해서 이렇게 기록해 놓은 어떤 책을 본 적이 있는데 지구의 역사를 뭐 45억 년, 46억 년 이렇게 잡았을 때 그 인류가 출현한 시간이 이 달력으로 이렇게 그 점을 찍으면은 몇 시쯤 될까? 이렇게 생각하니 이렇게 이제 그거를 환산해 본 그런 재미있는 얘기가 있었거든요. 며칠쯤 될 거라고 생각을 하세요. 달력에 이렇게 우리가 거기 점을 찍으면 인간이 지구의 역사에 출현한 시간을 달력으로 찍으면 12월 31일 자정 몇 분 전에 태어났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까마득한 지구의 역사 전체를 볼 때 인간의 시간이라고 하는 게 굉장히 많이 된 것 같지만 사실은 달력의 마지막 날, 그것도 자정 시간에 거의 가까운 시간에 태어난 게 사실 이제 인간이죠. 지구에는 인간만이 사는 것은 아닌데 지구인으로 살기보다는 인간만이 특정한 관점으로 이렇게 살아왔던 그런 시간이 지금까지의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이런 시간을 우리가 이제 살다가 보니까 여러 그 많은 문제들이 이제 야기되고 있는데 오늘 얘기는 그 인간이 지금까지 살아왔던 그런 시간에 예, 관점을 다시 한번 돌아보면서 미래라고 하는 것도 인간 중심으로 너무 생각을 하지 않았나? 이런 이야기를 우리가 한번 상기해 보는 거, 이런 얘기를 좀 청소년 여러분들하고 같이 공유해 보려고 합니다. 보통 그 미래라고 하는 이런 말을 딱 떠올리면 여러분들은 어떤 생각이 먼저 떠오르세요? 제가 지금 가져온 자료를 잠깐 보여드리면 아마 머릿속에 미래 이렇게 말을 딱 생각하게 되면은 이런 그림이 아마 떠오르실지도 모를 것 같아요. 어, 자율주행 전기 자동차죠. 테슬라로 상징되는 아주 산업에 굉장히 큰 어떤 혁명적 변화를 일으키고 있는 회사 중에 하나인데요. 사실 이 자율주행 전기 자동차에서 이 전기 자동차라고 하는 것이 자동차라고 하는 측면을 제가 좀 단순히 보여드리려고 가져왔다라기보다는 자동으로 움직이는 하나의 어떤 전동 모터가 있는데 이 안에서 인간이 이제는 핸들을 놓고서 그 자동차 스스로가 자신이 그 주위에서 움직이면서 이렇게 감지하게 되는 여러 가지 어떤 데이터들을 이렇게 빨리 감지하고 전방위적으로 감지하고 그것을 빠른 어떤 이제 속도를 통해 가지고 뭔가를 이제 계산하고
판단하고 예측하고 제어하고 그 핸들을 놓는다라고 하는 거는 그만큼 기계를 우리가 믿는다는 얘기잖아요. 기계를 그 정도로 기계에 우리의 목숨을 이렇게 사람의 생명을 자기 핸들을 놓고서 기계에다가 내맡길 정도로 이렇게 뭐라고 할까요? 전적으로 기계에 의존해도 되는 의지해도 된다고 생각하는 이런 정도의 그 에, 자율적 기술의 출현, 기술이 스스로 판단하고 인지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세계. 이게 지금 이제 우리가 에, 이미 마주하고 있고 미래라고 생각하는 보통 그런 이제 그림의 하나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자동화된다라고 하는 것이 그냥 자동화되는 것이 아니라 그 예전에 인간과 기계라고 하는 것이 어떤 점이 되게 다르냐라고 얘기했을 때 기계가 자동으로 움직이긴 하지만 사람이 거기에 대해서 뭔가 이렇게 판단하고 예측하고 이렇게 통제해 주는 것이 기계와 인간 사이에 좀 이제는 스스로 생각하는 이제 기계들의 출현 그리고 이 기계라고 하는 게 특정한 공간을 이렇게 점유한 것이 아니라 삶의 전체, 생활 전체에 퍼져가지고 이 자동차뿐만 아니라 우리의 공간 전체, 생활 전체, 이 도시 전체를 어떤 그 자율적인 데이터망에 의해 가지고 스스로 그냥 구축해서 움직이는 이런 이제 시대가 이제 도래하게 됐죠. 그리고 이것은 아마 이미 임박한 미래이기 때문에 빠르게 이미 이런 것들이 더 촘촘하게 이게 구축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제가 이제 오늘 드리려는 말씀은 그런데 사실은 이 얘기가 중심은 아니에요. 보통 미래라고 하는 말을 떠올릴 때 대부분 이런 형태의 그 미래에 대한 생각들 어, 우리가 주로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미래에 대한 생각이 이런 어떤 그 시공간에 대한 변화에 대한 것으로 우리가 이렇게 굉장히 오히려 이렇게 축소가 되어서 우리가 미래를 예측한다, 미래를 준비한다, 미래를 대비한다라고 한다면 이런 어떤 기술 사회에 우리를 적응시키고 기술 사회를 위해서 인간이 그것을 위해서 준비한 오히려 기술 사회의 하나의 그냥 인간이 오히려 거기에 대해 그것을 추동시키는 도구처럼 그것을 위한 어떤 배움을 준비하는 이런 방식의 이제 학교 체제가 만들어진다라든가 이런 것들로 미래에 대한 생각이 굉장히 축소되어 있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오히려 저는 이 얘기를 여러분들에게 먼저 드린 다음에 이것만이 인간의 미래인가? 이런 얘기를 질문을 좀 드리려고 이제 하는 거예요. 또 청소년 여러분들이 앞으로 10년 후, 20년 후 살아가게 될 시간 안에서 어떤 일자리를 갖고 사느냐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초미의 개인들의 관심사고 또 중요한 또 일이기 때문에 일에 대한 생각을 많이 하게 되면서 또 지금 보여드리는 것 같은 이런 그 로봇가 노동을 대체하는 어떤 사회에 대한 생각, 이런 것들이 미래의 사회에 대한 생각의 이제 중심으로 이렇게 자리 잡게 된다는 거죠. 또 그런 차원에서 자율적인 어떤 데이터들이 인간의 필요를 빨리 감지하고 사람의 노동을 이렇게 대체하다 보니까 이 생활 세계 안에서도 이거 지금 보여드리는 그림은 이제 아마존 고와 같은 그런 이제 미국에서 급속하게 퍼져나가고 있는 편의점이라고 할 수 있는데 주인도 없고 여기 뭐 편의점 알바도 없는 그래서 사람이 뭐 핸드폰이라든가 디지털 어떤 웨어러블 장치 같은 것들을 이렇게 가지고 있으면 거기에서 기계가 필요한 어떤 것들에 대해서 그냥 데이터들이 얘기를 해주고 또 뭐 더 나아가서는 그것을 이렇게 물건을 더 권하기도 하고 계산이나 이런 부분들도 특별하게 하지 않고 그냥 자동적으로 핸드폰이라든가 스마트워치라든가 이런 것들 통해 아주 체크돼서 나가는 이런 어떤 생활 세계의 변화 같은 것들이 우리가 이제 생각하게 되는 미래에 대한 그림이죠. 또 하나 또 미래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을 할 때 굉장히 기술적으로 크게 발전하고 있는 그런 부분들이 이런 생명공학이거든요. 제가 알고 있는 어떤 그 과학자들 이런 분들하고 대화를 하다 보면은 이런 생명과학의 미래에 대해서 크게 두 가지 관점을 가지고 계시더라고요. 극단적으로. 한편으로는 몇십 년만 지나면 정말 인간의 생명이 지금하고는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훨씬 더 대폭 연장되는 기술에 의해서 연장되는 그런 어떤 세계가 온다라고 하는 그런 어떤 바이오 사이언스, 좀 낙관주의적인 그런 관점을 가지고 있는 과학자들, 그다음에 의학자들이 계시는 반면 한편으로는 이제 거기에 대해서 굉장히 그 우려스러운 그런 그 기술윤리에 대한 이제 질문 같은 것들을 던지는 분들도 계시는데 어쨌든 이런 그 바이오 사이언스와 관련된 생명과학에 관련된 어떤
이런 얘기들도 미래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중요한 그 상상이 아니라 이제 현실이죠. 이제 우리의 머릿속에 이런 미래에 대한 그림들이 이렇게 그려져 있는 거는 대체적으로 간단하게 요약을 해보면 이런 것 같습니다. 어떤 기술이 이렇게 굉장히 발전하는 기술이 있고 그 기술이 굉장히 강력한 그 자본력과 결합해가지고 하나의 시장을 형성하고 그 기술과 결합된 시장이 하나의 산업을 만들면서 노동의 문제, 새로운 일자리의 문제, 또 새로운 어떤 그런 프로덕트들을 만들어내기도 하는 어, 그리고 그걸 통해서 우리 일상 세계가 기술 어떤 그 상품, 기술 상품에 의해 가지고 이렇게 변화하는 어떤 미디어적인 변화라든가 이런 것들도 마찬가지죠. 이렇게 이제 생각되는 것이 보통 우리의 미래에 대한 관점인 것 같습니다. 아마 대체적으로 제가 이 얘기를 했을 때 청소년 여러분들도 이런 생각에 대체적으로 공감하고 이렇게 머리에 떠올리는 생각이 비슷한 생각이라고 이렇게 할 수 있을 할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이제 이런 식의 그 관점을 기술 시장주의라고 이렇게 얘기를 좀 간단하게 요약할 수 있다고 보는데요. 기술과 자본이 결합돼서 시장을 만들고 그 시장이 만들어진 어떤 산업 체제가 노동, 일자리, 생활 세계, 요즘 또 라이프 스타일이라고도 얘기하는 어떤 미디어 이런 것들을 통해 가지고 인간의 삶 전체를 어떤 형태로 구조화하고 맥락화하고 이 기술 시장주의라고 하는 것이 이제 우리 머릿속에 들어있는 미래를 이렇게 프레임 짓고 있는 대부분이라는 생각이 이제 듭니다. 이 얘기는 틀린 얘기는 전혀 아니에요. 현실을 그대로 이제 반영하고 있는 얘기인데 이런 기술 시장주의적 관점에서 근데 하나의 우리가 해보지 못하고 있는 어떤 그 질문들이 있거든요. 근데 그게 뭐냐 하면 대체적으로 이런 그 기술 시장주의적 관점에서 미래를 바라보는 거는 미래가 어떤 추세, 어떤 트렌드가 있어가지고 이렇게 구조화돼 있고 딱 고정돼 있고 그렇게 갈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굉장히 기술 결정적인 산업 결정주의적인 시장 결정주의적인 어떤 그런 관점들이 여기 되게 굉장히 강력하게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드릴 이야기이긴 하지만 그게 A, B, C, D, E 이렇게 우리가 추세를 예측해 놓은 것처럼 정말 그렇게 정확하게 정해진 미래가 있는 것인지 그런 거에 대한 이제 질문, 좀 원천적인 질문 같은 것들이 한국 사회에서 별로 없는 것 같아요. 특히 그리고 우리가 이제 청소년 여러분들처럼 공부를 하는 어떤 사람들의 입장, 또 청소년뿐만 아니라 청년들, 이렇게 젊은 사람들은 이 정해져 있는 미래가 있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면 그 미래에 자기 자신을 맞춰서 살기 위해서 굉장히 절박한 어떤 그 생존관념을 갖게 되면서 또 뭔가 자율적이면서 의지적이고 창조적인 어떤 생각이나 이런 것들을 굉장히 하기가 좀 어렵고 그 미래의 삶에 대해서 오히려 그 불안과 공포 같은 것들을 이렇게 조성하게 만드는 그런 어떤 어, 좀 부작용도 있는 것 같아요. 어, 그래서 좀 더 좀 근본적으로 우리가 지금 생각하고 있는 미래라고 하는 게 정말 그렇게 되는 건가라고 하는 좀 정해진 미래가 있는가라고 하는 좀 근본적인 질문, 이런 질문들 같은 것들을 좀 해볼 필요가 있다. 그리고 또 그 지금 말씀드렸던 이런 형태의 미래의 모습이라고 하는 거는 그게 누구의 미래인가라고 하는 그런 질문이 좀 빠져 있다고도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 누구의 미래인가라는 말은 조금 이거를 세분화해서 말씀을 드리면 누가 그런 미래를 만드는가라고 하는 미래의 그 주체의 문제, 그리고 누구를 대상으로 하는 미래이냐, 누가 또 그런 물건을 사용하느냐라고 하는 그 누구의 미래인가라고 하는 그 대상의 문제, 또 무엇을 위해서, 누구를 위해서 그런 것들을 만드는 것이냐. 하나의 어떤 상품이라든가 산업의 체제라고 하는 것이 이, 어떤 상품이 나왔다고 할 때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물들이라고 하는 건 모든 사람들에게 다 혜택이 되거나 모든 사람들에게 다 이렇게 불이익이 되거나 그런 물건들은 사실 없거든요. 근데 어, 보통 우리는 여기에서 주체의 문제나 대상이나 목적의 문제를 따지지 않고 얘기를 많이 하게 되는데 그럴 경우에는 사실은 어떤 그 산업 체제, 어떤 노동, 어떤 일자리라고 하는 것이 이, 갖게 되는 그 입체성, 그러니까 빛과 어둠의 여러 가지 그 측면들을 우리가 좀 입체적으로 보지 못하게 만드는 그런 측면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저는 이제 제가 인문학자이기도 하고 또 비평가이기도 하기 때문에 이런 어떤 질문형으로서의 지금까지 생각해왔던 미래에 대한 관점에 대한 좀 질문형으로서 뭔가 여러분들하고 좀 생각을 나눠보고
거기에 대해서 여러분들은 좀 더 새롭고 그 자율적이고 의지적이고 실천적인 방식으로 그 미래에 대해서 한번 도전하는 어떤 그런 관점들이 필요하지 않는가 그런 얘기를 좀 나눠보고 싶은 거죠. 미래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그런 어떤 관점, 그리고 이것은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관점은 단순히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그 관점만이 아니라 이 사회에서 또 미디어라든가 이런 데에서 대부분 이야기하고 있는 또 학교 교육이라든가 이런 데에서 얘기하고 있는 미래에 대한 어떤 이야기들, 보통 그런 걸 우리는 담론이라고 하는데 생각들이 있고 그 생각들이 이 세상에서 퍼져가지고 유통되는 그런 방식들을 우리가 합쳐서 담론이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그런 그 미래에 대한 담론들이 여러분 머릿속에 많이 들어와 있는 거죠. 근데 지금 세상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들을 보게 되면은 미래에 대한 그런 담론들이 많이 퍼져 미디어에 나오고 있는 반면 실제적으로 세상에서 어떤 일들이 벌어지고 있냐면은 지금 이 그림에서 보시는 것과 같이 어, 이런 일들이 사실 지금 현실에서는 또 굉장히 크게 또 한편에서 벌어지고 있거든요. 이게 뭔지 아시겠죠? 이게 지금 한 2, 3년 전에 그 어, 미국의 그 캘리포니아 지역에 있었던 큰 산불입니다. 이 샌프란시스코에 굉장히 유명한 금문교라고 하는 골든 브릿지가 지금 그 주변이 완전히 불타고 주변 전체가 불타고 있는 장면인데 이게 오후 3시예요. 그래서 제가 알고 있는 지인이 이제 보내준 사진인데 마치 핵전쟁이 일어난 것처럼 하늘이 완전히 어둠으로 덮이고 몇 달 동안 그 캘리포니아 산불 이게 이제 꺼지지 않고 하늘에 해를 볼 수 없는 이런 어떤 상황이 있었죠. 그리고 이 캘리포니아 산불과 같은 이런 그 자연 산불은 지금 그림에서 보시는 것 같은 이런 그림 같은 경우는 호주에서 일어났던 그 해 비슷한 시기에 있었던 산불인데 대륙 전체가 오세아니아주 대륙 전체가 지구 바깥에서 바라봤을 때 이렇게 전부 다 전체가 불이 붙을 정도로 몇 달 동안 불이 꺼지지 않는 이런 이제 상태였죠. 그리고 이런 상태는 지금 지구촌 전역에서 지금 훨씬 더 잦은 형태로 대규모로 계속 일어나고 주기적으로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 우리가 그 미래에 대한 시나리오를 얘기할 때 그 기술적인 어떤 그런 관점에서 산업사회의 어떤 변화라든가 뭐 이런 관점에서 미래를 계속 얘기를 많이 해오고 있는데 현실 한편에서 일어나고 있는 사실 큰 상황은 이런 형태의 그 자연재해거든요. 그리고 이 자연재해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기후 위기라고 하는 말로 이미 이제 현실이 되어서 뭐 오늘 올해 이렇게 보니까 영국 같은 그런 곳은 평소에 그렇게 덥지가 않아서 그 에어컨을 가지고 있는 그런 집이 10% 이하래요. 근데 어, 지금 기상 관측 이후에 이제 처음으로 그 평균 여름 지금 기온이 40도, 41도 이상 넘어가는 그런 여름을 지금 경험하고 있고 더 강해질 것이라는 이런 예고도 나오고 있고 또 극지방에 있는 아주 가장 큰 어떤 그런 그 얼음 덩어리가 지금 녹아내려가고 있다라는 이런 어떤 얘기들도 지금 이제 현실이 되고 있고 지구 전체가 이제 불타고 있는 이런 현실입니다. 그러니까 미래에 대한 시나리오는 대체적으로 미래에 대한 담론은 기술적이고 산업적인 담론을 가지고 진행이 되고 있고 또 우리가 교육이라고 하는 그런 관점에서 볼 때는 미래에 우리가 어떻게 준비해야 되느냐라고 할 때 계속 그런 기술 사회, 산업 사회의 변화에 어떻게 적응할 것인가라는 것이 미래 교육의 어떤 핵심인 것처럼 우리가 이렇게 배워오고 있고 학교에서도 이제 그런 얘기들 많이 들어왔는데 현실에서 일어나고 있는 것은 사실은 이런 어떤 재난적 상황들이 어, 지금 굉장히 심각한 상황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런 문제를 미래의 우리 상황이라고 하는 어떤 상시적인 것으로 미래 사회라고 할 때 그 미래 사회의 상시적인 어떤 조건으로 우리는 보통 두지 않는다는 거죠. 두지 않고 있었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우리가 2020년에 팬데믹이라는 상황을 또 이렇게 맞게 되지 않습니까? 이제 SF 영화라든가 SF 뭐 관련된 어떤 소설이라든가 이런 데 보면은 많은 어떤 그 이야기들이 예전에는 그 굉장히 그 기술 사회에 초점을 둬서 또 로봇 뭐라든가 뭐 이런 얘기들이 굉장히 많았지만 지금 그 등장하고 있는 많은 SF 소설들이라든가 이 영화들을 보게 되면 이 영화들이 지구를 묘사하는 것의 핵심에는 이 좀비 영화들이 엄청나게 유행을 하고 있고 바이러스에 해가지고 그 인류가 그 종말을 맞이하는 또 그래서 그 바이러스의 어떤 변화에 가지고 새로운 종들이 출현을 해서
인간하고 경쟁을 하고 적대적인 싸움을 하는 이런 얘기들이 굉장히 이제 많죠. 이건 지금 지구가 처해 있는 어떤 현실을 보여줄 뿐만 아니라 이제 미래가 뭐냐라고 할 때 그 미래에 대한 우리의 인류의 어떤 이해가 이 상태가 기분 상태가 그런 상황에 놓여 있다라고 하는 걸 이제 보여주는 그런 얘기들인 것 같아요. 아, 그래서 그 여러분들이 이런 그림을 혹시 보신 적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이거는 그 지구 종말 시계라고 하는 시계예요. 혹시 이런 시계가 있는 거 아시나요? 그 1947년에 그 2차 대전이 이제 끝난 이제 직후에 일본의 그 원자폭탄이 투하되면서 한순간에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죽는 어떤 그런 광경을 이제 보고서 미국의 핵물리학자들이 이제 그 광경을 보면서 실제로 너무나 그 놀래가지고 한순간에 인류가 멸망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그런 위기를 이제 직면하면서 그것을 경고하기 위해서 미국의 핵물리학자들이 미국의 이제 시카고 대학에 있는 핵물리학자들이 중심이 되어가지고 지구 종말 시계라고 하는 이런 어떤 그런 그 운유적 시계를 하나 만듭니다. 그래서 지금 지구가 한순간에 멸망하게 되는데 예, 어느 정도까지 다가가 있는가를 이제 특정한 어떤 계기가 있을 때마다 이 시계를 이제 맞추는데 가장 최근에 맞춘 것이 올해 초에 맞췄던 것 같고 또 2020년에 팬데믹이 있으면서 이 시계를 맞췄는데 그때 지구의 시계를 23시 58분 20초, 지구 종말에 23시 58분 20초, 즉 100초 정도 지구 종말에 100초 정도 남았다. 이렇게 지금 지구 시계를 지금 맞췄어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지구의 그 핵물리학자들, 지구를 하나의 좀 그 객관적 관점에서, 물리적 관점에서 이렇게 인지하고 있는 이런 학자들이, 과학자들이 보고 있는 거라고 할 수 있어요. 이 지구 종말 백초전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가까운 거냐면은 그 핵물리학자들이 이 지구 종말 시계를 이제 처음에 만들 때 그 위기의식이 그 일본의 2차 대전 당시에 있었던 일본에서 터진 그 원자 폭탄이었다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근데 그때 예, 거기에 놀래서 이 지구의 그 지구 종말 시계를 맞췄을 때가 지구 종말 7분 전이었다고 해요. 그때 7분 전이었는데 지금은 100초 전입니다. 그러니까 핵전쟁의 위기를 직접 목도했던 그때의 위기감보다도 지금의 위기감이 훨씬 더 크다. 예. 이런 위기감 속에서 이것은 그리고 실질적인 어떤 그 현실적인 그 객관적인 데이터들이 있죠. 그래서 이분들은 이 데이터들을 매번 이렇게 제시를 하는데 최근에 맞춘 그 100초 전에 맞췄을 때 이 데이터가 어떤 근거 속에서 이런 데이터가 나왔느냐라고 할 때는 이분들이 핵무기의 위협을 여전히 이제 얘기를 하고 있고 지금 그 우크라이나의 전쟁 같은 것들을 우리가 보게 되면서 그 러시아가 실질적으로 이 핵 위협 같은 것들을 이 러시아 대통령이 이렇게 암시하는 것도 보지 않습니까? 유럽이나 이런 데서는 진짜로 지금 그 세계 전쟁이 다시 이제 발발할지도 모른다라고 하는 그런 위기감이 엄청나게 유럽의 지식인들 사이에서 지금 사실 많다고 해요. 새로운 세계 전쟁이 우리가 발발을 하면 그것은 핵전쟁이 될 가능성이 되게 많죠. 네. 또 지금 방금 말씀드렸던 어떤 기후 위기의 어떤 그런 상황. 이 상황은 뭐 지구의 온도가 지금 1.5도 정도만 올라가면 더 이상 되돌릴 수 없을 정도로 어, 이제 그 종말을 향해서 간다라고 많은 과학자들은 보더라고요. 뭐 그게 사실상 또 과학자들하고 얘기를 해보면은 어, 이 흐름을 바꿀 수 없다라고 이렇게 이제 보더라고요. 예. 그래서 뭐 지금 이제 탄소 중립에 대한 여러 논의들 같은 것들도 있지만 인간의 욕망이 이미 그 굉장히 팽창한 상태 속에서 그 욕망이 줄어들지 않기 때문에 이 시계가 거꾸로 방향을 바꾸고 갈 가능성은 별로 없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들을 많은 지식인들이 하는 것 같아요. 지금 완전히 그 데이터 세계잖아요. 정보 세계인데 이 정보 세계가 모든 사람들이 이 정보에 아주 쉽게 접근할 수 있고 거의 무한에 가까운 그런 정보들이 생산이 되면서 거기에 접근할 수 있게 되어 있는데 이 정보가 그 디지털 민주주의, 정보 민주주의에 사실 기여하는 것이 아니라 이 디지털 세계를 처음 디자인했던 사람들은 이런 그 정보의 개방성이라고 하는 게 그 정보 민주주의에 굉장히 기여할 거라고 봤거든요. 문화의 다양성이나. 근데 지금은 아무도 그런 얘기를 하지 않습니다. 어, 오히려 엄청나게 그 쏟아지는 정보의 어떤
그 바닷속에서 많은 인간들이 길을 잃고 거기에 쓸려가지고 대부분 인생을 이렇게 허비하고 또 이 각자가 원하는 어떤 방식의 그 정보를 소비하게 되는 어떤 알고리즘적인 방식으로 정보를 소비하게 되면서 오히려 세계관이 갇히고 다른 관점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하고 대화나 소통을 거의 하지 못하는 이런 형태의 에, 어떻게 보면 예측하기가 좀 어려웠었던 그런 문제에 사실 직면해 있는데 이게 지구의 위기라기보다는 인류의 위기, 인류의 종말을 에, 앞당기는데 굉장히 결정적 역할을 할 거라고 이분들은 봅니다. 네. 이 데이터가 이분들이 보셨었던 그 지구 종말 시계라고 하는 어떻게 보면 지구가 종말이기보다는 인류 종말 시계인데요. 1947년부터 2020년까지 어떻게 그 인류 종말의 자정에 영초에 가까워지고 있는지 이것들을 이렇게 그래프상으로 보여줬던 이런 이제 그래프들도 있는데요. 제가 오늘 이제 드릴 이야기를 한마디로 요약해서 말씀을 드리면은 그 미래라고 하는 이야기를 했을 때 여러분들의 관점 그리고 이거는 청소년 여러분들뿐만 아니라 지금 이 시대를 살고 있는 모든 많은 사람들의 그 관점에서 딱 떠오르는 미래의 그런 관념들이 굉장히 기술과 산업 중심의 관점으로 이렇게 머릿속에 그 프레임화 되어 있습니다. 근데 사실은 이 미래의 그 한 축에서 굉장히 중요한 지점은 이런 기술 혁명의 흐름도 있지만 또 인류가 다른 한 측면에서 맞이하고 있는 어떤 재난혁명이라고 얘기할 수 있을 정도로 이 재난혁명이라는 말은 그 중앙대학교 동문과의 그 김누리 교수님이 이 말씀을 이제 쓰셔서 저도 이 단어가 굉장히 함축적인 말이다라고 해가지고 이 말을 좀 저도 같이 좀 사용을 하고 있는데요. 미래라고 하는 게 지금 보면 크게 보면은 기술혁명과 재난혁명이라고 하는 두 가지 형태. 이 혁명이란 말은 그 좋은 말만은 아닌 것 같아요. 이것이 왜냐하면 실제로 정치사회 혁명도 그런데 혁명이 일어나면은 인간이 그 혁명을 예, 뭔가 제어하고 통제해서 좋은 사회를 만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 혁명은 혁명 자체의 힘을 또 갖게 돼가지고 그게 정치의 혁명이건 기술의 혁명이건 어떤 사회의 혁명이건 간에 그 자체의 혁명의 힘에 의해 가지고 인간의 삶 자체가 오히려 그것에 의해 가지고 이렇게 또 이렇게 예, 바운더리가 만들어지고 거기에 또 이렇게 고정화되고 이렇게 프레임화되는 그런 어떤 것들이 사실상 그 역사에서는 실질적인 경험이었거든요. 아, 그래서 이 미래라고 하는 건 우리에게 어떻게 보면 지금 크게 두 가지 측면으로 이렇게 놓여 있는 것 같아요. 하나는 기술혁명을 통한 어떤 산업적 그런 어떤 큰 변화. 또 하나는 이제 이 팬데믹이라든가, 그 다음에 특히 기후위기라든가, 이런 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도래하고 있는 이런 재난혁명적 상황. 그리고 이것은, 먼 미래가 아니라 이미 우리가 현실 속에서 이제 맞이하고 있는 하나의 이제 상수가 되는 어떤 조건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19세기의 그 이제 시인 중에서 라이너 마리아 릴케라는 유명한 시인이 있는데 이 시인이 조금 어려운 시를 많이 철학적인 시를 쓴 분이에요. 어렵다기보다 철학적 시를 많이 쓴 분인데 제가 이제 그 또 문학을 전공하다 보니까 문학을 제가 이제 전공을 했거든요. 문학을 전공을 하다가 보니까 이제 최근에 시를 이렇게 읽어보면서 어, 이 예전에 썼던 이런 어떤 시들이 오히려 요즘 시대에 굉장히 걸맞는 그리고 우리가 맞이하게 될 미래의 어떤 그런 시간에 굉장히 적절한 어, 예언을 한 시 같다라는 이제 그런 생각이 많이 들었어요. 여기 보면 폭풍이 몰려와서 사물의 모습을 바꿔놓는다는 얘기가 있잖아요. 지금 폭풍이 몰려와서 우리를 둘러싼 인간을 둘러싼 또 거기에서 인간 자신의 모습도 지금 바꿔지는 어떤 시대를 살고 있고 이게 바로 우리의 미래 모습인데 이 모습에 대해서 우리가 좀 더 다각적이고 여러 관점에서 이것을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이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이 시에서 보면은 크게 제가 좀 이렇게 초점을 맞춰서 이렇게 보게 되면은 두 개의 문구가 되게 눈에 이제 와닿거든요. 하나는 사물들의 시간이 다가온다는 말이고 하나는 영원하고 비상한 것은 우리에게 굴복하기를 원치 않는다는 이런 이제 문장이에요. 말이 좀 어려워 보이지만 오늘 그 미래에 대한 이야기와 관련지어 가지고 이 얘기를 좀 해보면 이 사물들의 시간이 다가온다라고 할 때 이 사물들의 시간은
그동안 인간이 인간 중심으로만 살았던 그런 어떤 시간이 아닌 인간 외의 어떤 존재들이 굉장히 중심적으로 중요한 것이 되는 어떤 그런 시간이 온다는 거죠. 저는 이건 비인간들이라고 얘기하는데 철학자들이 요즘 이 비인간이라는 얘기를 많이 했습니다. 그동안 20세기에는 인간에 대한 얘기 엄청 많이 했거든요. 20세기뿐만 아니죠. 17세기, 18세기, 19세기, 20세기 이렇게 소위 그 시기를 보통 과학의 시대, 이성의 시대, 지성의 시대, 계몽의 시대라고 하는데 한마디로 말하면 인간이 그 자연 세계 안에 중심이 되어서 물질 세계의 중심이 되어서 세상의 주인 노릇을 한 시대였는데 그 인간의 시대에 한마디로 하면 휴머니즘의 시대였죠. 근데 이제는 비인간을 얘기하는 시대가 됐어요. 이 비인간이라고 하는 건 인간이 만들어 놓은 그 기계. 기계는 예전에도 있었죠. 근데 지금의 이 기계를 얘기할 때는 예전의 기계는 어떻게 보면 인간의 신체의 연장이었던 것 같아요. 기계도 그렇고 기술도 그렇고. 가령 안경, 눈의 연장이잖아요. 어? 그뭐 자동차, 발의 연장. 뭐. 그러니까 어, 인간의 신체의 연장이었다는 점에서 지금까지의 기계와 기술이라고 하는 건 휴머니즘의 일부였다라고 한다면 이제부터의 이걸 근데 비인간이라고 얘기하는 거는 이렇게 단순히 인간 신체 연장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자율성을 어떻게 그것이 갖게 되고 떤 인지적인 판단과 예측과 이런 것들을 그 기계 스스로 기술 스스로 어떤 데이터에 빠른 어떤 그 연산 장치해 가지고 하게 되고 인간보다도 그런 어떤 능력 같은 것들 굉장히 훨씬 뛰어난 어떤 측면, 빠른 측면들을 갖고 있고 정확한 측면을 가지고 있고 어떻게 보면 무의식까지 이렇게 기록하는 그런 어떤 측면들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인간의 어떤 통제나 이런 것으로부터 이제 벗어난 그런 어떤 자율적인 영역이 생겨난다는 점에서 비인간이라는 말을 이제 쓰는 거거든요. 또 한편의 측면에서 보면 이거를 그 재난혁명이라는 측면에서 보면은 자연이라는 것도 이제는 그 비인간이라는 측면에서 이 자연이라는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예전의 자연이라고 하면 인간이 자연을 누린다. 자신의 주변에, 인간의 주변에 자연을 배치한다는 차원에서 인간을 둘러싸고 있는 환경이라는 말을 썼는데 이거는 이제 환경이라는 측면이라든가 인간이 누리는 자연이라기보다는 인간이 지배한다라고 생각했던 그 자연이라고 하는 것이 사실 그런 대상이 아니라고 하는 것들에 대한 에, 어떻게 보면 본래의 자연이죠, 이게. 예. 그 지구 전체 역사에서 그 12월 31일에 출현했던 그 정말 보잘것없는 시간이 아닌 그 전체 훨씬 더 그 폭넓은 그런 시간 속에서 그 자연이 가지고 있는 그 분노, 자연이 가지고 있는 힘, 그 자연이 그 안에서 지금 뭔가 변형되는 것으로서 완전히 지금 다른 관점으로 자연이 지금 인지되고 다가오고 경험되고 있거든요. 비인간의 시간이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 같고 또 한 측면에서 아까 그 시에서 보면 이제 자세하게 여러분들하고 말씀드릴 시간이 없었지만 영원하고 비상한 곳은 우리에게 굴복하기 원치 않는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영원하고 비상한 거는 인간 너머의 어떤 것들인데 이건 좀 그 간단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아닌 것 같아요. 좀 어떤 그냥 문학적 메타포라든가 철학적 메타포, 은유로 좀 생각을 해주셔도 될 것 같은데 인간이 제어할 수 있는 어떤 그 물질적이고 기계적이고 이런 어떤 것이 아니고 어떤 더 정신적인 어떤 측면 또 옛날의 언어로 얘기하면은 어떤 종교에서 얘기했던 어떤 그 영성적인 거 인간 너머에 인간 바깥에 있는 어떤 존재들과 인간이 어떤 연결돼 있다라고 하는 그런 어떤 느낌들 종교에서는 그걸 신적인 것이라고 얘기했지만 이걸 꼭 종교의 어떤 신적인 것으로 제가 얘기를 하려는 거기 한정지어서 얘기하는 것만 아니고 어쨌든 어, 인간이 이 지구에 존재하면서 인간 바깥에 인간 외에 굉장히 많은 존재들이 있다라고 하는 것에 대한 어떤 기운을 느끼고 그것과 아, 어떻게 이 자연 전체가 연결돼 있고 인간도 연결돼 있다라고 하는 어떤 경험이나 기분 같은 것들 이런 것들을 우리가 생각하는 어떤 그런 어떤 시간들 이런 시간들이 지금 미래의 시간에 예비돼 있다는 생각이 많이 들어요. 그래서 저는 이걸 한마디로 요약해서 인간 중심의 시간은 가고, 즉 휴머니즘의 시간은 가고 지구의 시간이 온다. 이렇게 미래를 우리가 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다는 얘기를 좀 드리고 싶어요. 이 지구의 시간은 그동안 인간의 시간을 살았거든요. 인간의 시간에 필요한 그런 교육이나 공부, 그다음에 또 삶의 경험들, 그걸 통해서 만들어진 문화를 우리가 휴머니즘이라고 한다면, 이제는 휴머니즘의 시간이 아니라 지구의 시간을 정말 살아야 될 때가 온 것 같아요. 이 지구의 시간을 살아야 할 때, 근데
그냥 이것을 살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어떻게 지구의 시간을 사는 건지 인간이 너무 인간 중심으로만 살아왔기 때문에 지구의 시간을 살기 위한 지구인이 되기 위한 새로운 문해력. 그래서 이제 뉴 리터러시. 이건 한양대 조병영 선생님께서 그 뉴 리터러시라고 문해력 분야의 이제 권위자신데 이 말을 이제 쓰시는데 저는 지구인이 되기 위한 뉴 리터러시라고 이 얘기를 좀 그 말씀을 좀 차용해가지고 이렇게 쓰고 있어요. 그리고 또 그걸 또 컬처 엔지니어링, 지구인이 되기 위한 컬처 엔지니어링. 컬처 엔지니어링이 게 말이 어려워 보이는데 그냥 문화를 만든다는 거죠, 사실은. 근데 지금까지의 문화는 사람 중심의 문화를 만들었는데 지구인이 되기 위한 문화를 만들려고 한다면 이게 어떤 공부가 필요한지 이게 미래를 준비한다라고 하는 게 그래서 어떤 하나의 지금 그 기술산업적 관점에서 뭐 일자리를 뭐 준비하고 뭐 이렇게 굉장히 좁은 관점에서 이것을 사고할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이제 사셔야 될 시간은 지금 어른들이 그 미래라고 생각하고 지금 교육 프로그램 만들어 놓고 디자인해 놓은 이런 어떤 것보다 더 훨씬 더 사실은 변화무쌍하고 폭넓은 관점에서 바라보셔야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좀 이런 스펙트럼을 크게 지구인이 된다라는 그런 관점에서 이거를 좀 사고하셔야지 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이 얘기를 할 때마다 제가 드는 그 인용이 하나 있어요. 지구인이 된다라고 하는 게 어떤 거냐. 그 제가 지금 보여드리는 이제 이 그 그림은 영화의 한 장면인데요. 그 지구가 멈추는 날이라는 영화를 혹시 보셨는지 모르겠어요. 키아누 리브스라고 하는 그 배우가 주연했던 이건 원래 그 훨씬 그 이전에 에, 그 미래 SF 소설로 나왔었던 그 오래전에 있었던 소설을 좀 리메이크한 작품이거든요. 이 작품이 영화로 두 번 리메이크 됐는데 이 영화를 보면은 외계인이 지구를 이제 침공을 해요. 그러니까 그 지구인 그 대표로 미국의 국방부 장관이 외계인을 딱 만나서 하는 그 유명한 대화가 있습니다. 외계인이 딱 오니까 당신은 인간의 친구인가? 이렇게 물으니까 그 외계인이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부정문으로 아니, 나는 지구의 친구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이제 쇼킹한 거죠. 지금까지 이제 외계인은 어, 인간을 침공하러 왔다. 그러니까 외계인이 침공을 하면은 그건 어떤 말하자면 지구의 적이고 인간의 적이라고 보통 생각을 하는데 이 영화는 이 소설은 사실은 그 인간이라는 종이 지구의 전체의 어떤 생태계를 교란시키고 지구를 파괴시키고 있기 때문에 이 은하에 이 우주에 별들은 많지만 생명체가 존재하는 별은 극히 희박할 거라는 얘기인데 이라고 하는 바이러스에 의해 가지고 완전히 파괴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걸 보다 못해 지구를 지키러 인간을 멸망시키러 온 이제 그런 외계인 얘기예요. 사실은 당신은 인간의 친구인가? 아니 나는 지구의 친구이다. 즉 인간의 친구와 지구의 친구가 같지 않다라고 하는 이런 어떤 관점 전환적 에, 시각 이것을 갖는 게 지구인 리터러시, 지구인이 되는 지구인 컬처 엔지니어링, 지구의 시간을 어떻게 사는 삶을 우리가 준비하는 데 굉장히 첫 번째 그 질문이 이제 자각이라는 생각이 저는 많이 들거든요. 어, 밑에 제가 써놓은 그 것들은 이제 뭐 한국의 소설이기도 하고 또 오래된 영화이기도 한데 이런 영화나 소설에서 얘기되고 있는 게 다 뭔가 수수께끼처럼 인간의 삶에 도전하는 어떤 뭔가 낯선 그 생명체, 지구의 어떤 동물들, 뭐 개가 인간을 갑자기 물어뜯는 얘기, 새가 인간을 뭐 공격하는 얘기 이런 식으로 얘기가 되고 있는데 이게 왜 개가 갑자기 사람한테 덤벼드느냐, 새가 인간에게 덤벼드느냐 이런 얘기들을 과거에는 굉장히 무슨 좀 수수께끼 같은 영화처럼 이렇게 했지만 예, 이 지구인 리터러시의 관점에서 보면 다 사실 이유가 있는 거죠. 예. 지구의 생명체를 전부 다 지배하고 있는 인간의 이런 어떤 어, 삶의 어떤 환경, 문화적인 환경들, 이런 삶의 경험들, 이런 형태들이라고 하는 것이 과연 다른 생명체들, 다른 동물들이 볼 때도 그것을 좋다고 할 것인가? 이런 질문들이 담겨 있는 이제 문학 작품들인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제 미래의 교육, 미래를 대비하는 우리 어떤 배움, 준비 이런 것들을 다 이제 미래 교육이라고 할 수 있는데 미래 배움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거를 전부 다 휴머니즘, 인간 중심주의적인 어떤 그런 사고를 우리가 이제 돌아보는 것,
그것에 대한 반성으로부터 전부 다 시작된다라고 이렇게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기차가 탈선해가지고 부서졌을 때 중요한 거는 기차를 이제 보수하는 게 아니라 이 선로의 방향이 맞는가 이걸 다시 재설정하는 얘기거든요. 지금까지 우리가 교육해 오는 어떤 그 미래 교육에 대한 어떤 이야기들이라든가 미래에 뭔가 준비해야 된다라고 얘기할 때 이거는 이제 미래가 이렇게 바뀌는 것 같으니까 우리 기차를 보수해야 되겠다. 뭐 이렇게 생각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지금은 그런 정도의 지금 그 변화가 아니라 선로의 방향, 지금까지 기차를 운행시켰던 이렇게 가는 것이 맞다라고 했던 그런 방향 전체를 재설정하는 것. 이게 이제 미래에 대한 준비의 우리가 이제 핵심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좀 어려운 얘기인데, 옛날에 그 철학자들은 어떻게 인간이 짐승이 되지 않을 것인가, 동물로부터 벗어날 것인가라는 이런 게 질문이었다고 한다면, 지금의 질문은 인간 중심적으로 만들어 놨던 이런 상황을 어떻게 벗어날 것인가, 그런 관점과 가치를 어떻게 벗어날 것인가, 이게 미래의 교육, 미래의 배움의 핵심이 될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거를 간단히 얘기하면 이제 인간 중심적 가치를 지구 가치를 중심으로 보는 방식으로 삶을 변화시키는 배움, 기술 그런 것들이 필요하다. 그래서 아까 그 기술 산업에 대한 얘기를 처음에 들었는데 그 기술 산업도 나쁜 게 아니에요. 그 기술 산업이라고 너무 중요한데 그 기술 산업이 휴머니즘적 관점으로 전부 다 이 기술 산업이 만들어져 왔기 때문에 그것을 지구 가치적 관점으로 그 기술이라고 하는 것들을 같이 도모하지 않으면 전부 다 더 이상 인간도 생존이 불가능한 그런 시점에 왔다는 거. 마치 2017년에 있었던 그 영화, 우리나라, 원래는 어라이벌이라는 영화였는데, 우리나라에서 이 영화를 이렇게 번역하신 분이 그걸 컨택트라고 이렇게 번역하셨더라고요. 이 영화에서 보면 외계에서 찾아온 외계인의 언어를 인간이 이렇게 익히는 이런 과정이 있는데, 이 언어를 익히는 과정이 말하자면 뉴 리터러시, 새로운 언어를 익히는 그런 과정이라고 볼 수 있죠. 근데 이 지구인 중심적인 관점으로, 이제 그 지구의 시간을 살기 위한 그런 언어, 그런 공부를 배우는 거. 이게 바로 이 영화에서 우리가 얘기하고 있는 이런 새로운 이제 언어에 대한 지식에 대한 배움, 공부에 대한 공부, 이런 거라고 생각이 좀 들어요. 제가 드린 얘기들이 좀 추상적일 수 있기 때문에 사실 그 제주도에서 책방을 최근에 하나 열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예전에도 책에 대한 관심이 많았지만 책방까지 하다 보니까 최근에 어떤 이제 책이 나왔는지에 대한 관심이 되게 많아졌어요. 그래서 최근에 나온 어떤 신간들 같은 것들을 많이 보다 보니까 이런 책들을 여러분들한테 좀 소개시켜 드리고 싶어요. 뭐 이런 책만 있는 건 아니지만 예를 들면 우리가 지구인 중심으로 산다. 인간 중심이 아니라 지구인 가치를 중심한다라고 할 때 그게 뭐냐? 그 동물은 어떻게 슬퍼하는가 이런 형태의 책이 있거든요. 동물도 슬퍼한다는 거죠. 동물도 감성이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인간만이 감정을 가지고 있고 인간만이 감성을 가지는 것이 아니라 동물도 우리가 생각한 것 이상으로 훨씬 더 깊이 있는 어떤 감정의 상태, 그런 것들을 느끼는 그 존재라고 하는 거, 이제 이런 부분들에 대한 굉장히 과학적이면서 또 철학적인 어떤 그런 사고를 하는 그런 책들이 굉장히 많이 등장하고 있어요. 또 동물이 생각에 관한 생각. 인간이 동물을 생각하는데 인간이 동물을 생각하는 것이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 맞는가라고 하는 그 생각을 생각하는 책이거든요. 동물의 생각에 대한 인간의 생각을 비판적으로 사유하는 그런 어떤 책인 거죠. 이런 책들 또 뭐 물고기는 존재하지 않는다. 이게 지금 현재 나와가지고 굉장히 그 화제가 되고 있는 그런 책들이에요. 물고기 뭐 우리가 그 어떤 형태로 이름을 갖다 짓잖아요. 또 물고기에서 더 나가가지고 뭐 생선, 어? 또 동물을 바라먹을 때 그걸 고기 이렇게 바라보는 그런 관점들이 있는데 이게 과연 이렇게 자연의 생태계를 우리가 이제 보고 있는 것이 맞는가? 지금까지 그렇게 우리가 살아왔는데 이런 질문들에 대한 얘기 또 나무처럼 생각하기 이런 책들이 다 그러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지금 세상의 흐름이 지금 이런 방식의 흐름으로 이제 가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우리가 생각하지 않으면 인간의 생존도 이제 어렵겠다. 우리가 지금까지 미래에 대해서 생각하는 그 미래의 관념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그 인간 중심적이고 기술주의적이고 또 산업과 시장 중심적 관점으로 생각해 왔는지에 대한 큰 사회의 전환을 촉구하고 있는 이런 책들이 지금 출판계에서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책들하고 내용은 이제 같지 않지만 제가 그래서 하나의 인문학자로서 또 작가로서 제가 그 신문에 연재했던 그런 책을 묶고 있는 건데 사물의 철학 뭐 이런 것들이 다 뭐냐면 이 책은 어떤 이런 위에서 이제 말씀드렸던 이런 어떤 생태적 전환에 관련된 그런 관점에 대한 것들을 담고 있는 책은 아니에요. 근데 인간이 만들어 나왔던 그런 도구라고 하는 것들도 얼마나 지금까지 그 좁게 그런 도구들을 바라보고 있는지 도구에 대한 굉장히 다른 관점을 제기하기 위해서 제가 이제 쓴 책들인데 이런 것도 어떻게 보면 도구, 사물, 인간의 쓸모를 위해서 만들어진 도구도 있을 것이고, 또 자연적으로 존재하는 사물도 있을 것이고, 인간도 하나의 사물의 일종이죠. 이런 거에 대한 새로운 성찰을 위한 공부가 필요하다. 이게 미래를 위한 전부 다 우리 어떤 준비가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전 여러분들에게 좀 그래서 이렇게 좀 폭넓은 그런 어떤 이건 상상력이라기보다는 현실에 대한 이해, 인식에 대한 스펙트럼을 좀 넓히는 그런 어떤 준비, 이런 것들을 좀 하셨으면 하는 그런 좀 권유를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시간이 좀 많이 돼서 제가 그냥 이렇게 써놓은 것만 잠깐 읽어드리면은, 어, 몇 가지 질문들이 우리가 필요한데, 지금까지 우리가 이제 새로운 배움, 새로운 학교 같은 것들을 만든다고 할 때, 늘 또 어떤 산업체제를 만든다고 할 때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라는 질문을 많이 했다면, 이제는 지금까지 인간은 이렇게 해왔는데, 지구인이 되기 위해서는 무엇을 해서는 안 되는가라고 하는 이런 어떤 전환적 질문들이 이제 필요하기도 하고요. 또 철학적으로 좀 어려운 말들이 있긴 한데 이 말은 제가 자세하게 설명드리지 않겠습니다. 그 인간 바깥에 얼마나 다양한 사물들이 촘촘히 연결되어 있는지, 그리고 그 연결에는 보이는 것도 있지만 보이지 않는 얼마나 많은 어떤 사물들이 있는지에 대한 그런 어떤 연결성에 대한 인식 같은 것들이 이제 필요할 것 같아요. 그 뭐 부정적인 하나의 그 예시이긴 하지만 저희가 지금 맞고 있는 이런 팬데믹 같은 상황도 뭐 바이러스라고 하는 것들이 눈에 보이지 않지 않습니까? 인간의 삶을 이렇게 지금 완전히 지금 바꿔놨단 말이에요. 그래서 보이는 것만 있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것도 있죠. 수많은 산물들이 우리 주변에 있다라고 하는 그런 연결성에 대한 인식을 하는 어떤 그런 공부들도 앞으로 필요하고 그런 공부에 따라 그런 공부들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가지고 그것이 산업의 영역에도 엄청난 영향을 주고 기술에도 영향을 주고 이 인간의 어떤 삶의 환경에도 큰 영향을 줄 거라고 보여지거든요. 또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을 얘기할 때 이 데이터가 가지고 있는 연결망 이런 것들도 보이지 않는 것의 어떤 핵심적인 것들이죠. 근데 이, 이 초연결성이 자연세계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인공세계 이런 데이터의 초연결성까지 만들어다 보니까 여기에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인간의 어떤 정신세계가 다양화되고 문화가 다양화되는 것이 아니라 아주 좁은 규모의 알고리즘 형태로 인간의 인지체계가 갇히고 자동적으로 인간이 이렇게 사고하게 만드는, 그러니까 사고하지 않게 만드는 거죠. 어떻게 보면 이 알고리즘도 사고가. 이러다가 보니까 인간의 판단 능력, 사고 능력, 분석 능력, 인지 능력이 오히려 점점 바보가 돼가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이런 부분들에 대한 이제 염려가 있어요. 그래서 오히려 이런 데이터 기술들을 디자인한 그런 어떤 뛰어난 기술자들은 오히려 스스로는 SNS 같은 것들을 이제 하지 않기도 하고 제 주변에 있는 분들 중에는 이런 SNS 세계라든가 웹 세계를 이렇게 발명한 분들이 계신데 이런 분들은 오히려 SNS를 본인들은 하질 않아요. 인간이 자기의 시간을 다른 데서 쓰지 못하게끔 아주 좁은 알고리즘에 가두게 하고서 또 뭐 SNS, 유튜브 이런 데다가 예를 들면 거기다가 그냥 가둬두고서 모든 시간을 그 좁은 정보망 안에다 가둬두게 하는데 오늘날 산업 세계가 자신의 그 돈을 버는 어떤 그런 시스템을 또 만들기도 하거든요. 지금 그런 어떤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한 이제 인지가 필요하고 예를 들면 어떤 사물에 대해서 판단을 중지하는 어떤 그런 훈련들 또 천천히 깊이 책을 읽는 어떤 훈련들 고요 속에서 자기를 이렇게 놓아두는 어떤 훈련들 이 핸드폰 없이 컴퓨터 없이 이런 훈련들 같은 걸 하는 게 미래의 어떤 그 교육 또 인간의 어떤 감각을 훈련시키는 데 굉장히 핵심적인 것으로 이제 오게 될 거라고 생각이 돼요. 저도 그 교육 프로그램들을 많이 만들어서 이렇게 강의도 하고 교육에 대한 기획을 많이 하는 사람인데 이런 프로그램들 있잖아요. 고요 속에 자기를 놓아두기, 사물에 대한 판단을 중지시키기, 천천히
영상이 아니라 글자, 책들을 깊이 읽는 어떤 훈련들, 이런 것들을 그 미래 교육의 핵심적인 어떤 그런 프로그램을 이렇게 만들기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 기술주의, 시장주의, 소비주의, 성장주의에 전부 다 이렇게 딱 완전히 먹혀버리는데 인류가 이런 것들을 어떻게 다른 방식으로 전환할 수 있을 것인가. 에리 프롬이라고 하는 유명한 철학자가 계신데 그분이 예전에 소유의 양식이냐 존재의 양식이냐 이걸 선택하라 이런 얘기를 하셨거든요. 이런 질문들이 미래 교육에 필요하다고 할 수 있고 이렇게 기술적이고 기술주의, 시장주의, 소비주의, 성장주의에 다 먹혀버린 삶, 이거를 넘어서는 그러니까 소유 양식이 아니라 존재 양식으로 존재하는 이런 삶의 형태를 좀 다른 말로 얘기하면 어떤 스피리추얼리티라는 이런 표현으로 얘기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이게 영성적이라고 하면 되게 종교적인 어떤 것들을 함유하기 때문에 제가 이 말을 좀 별로 쓰는 게 좀 조심스러워요. 제 얘기는 이제 그런 말씀이라기보다는 어, 모든 것이 이렇게 소비하고 소유하고 어, 이렇게 그 물질적으로 아주 양적으로 대량으로 성장하는 이런 것들만이 좋은 삶이라고 하는 그런 어떤 관념으로부터 벗어나서 정신적 가치 또 인간 너머에 다른 것들이 이렇게 연결돼 있다라고 하는 그런 어떤 기분과 감성들 이런 것들을 우리가 지각할 수 있는 그런 어떤 훈련들이죠. 마음의 훈련들 이런 것들을 전부 다 우리가 스피리추얼리티라고 할 수 있지 않은가 이런 것들도 미래 교육에 있어서는 오히려 기술 교육 이상으로 훨씬 중요한 교육은 이런 교육이 될 것이라고 저는 이렇게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또 싸울 것인가 경쟁할 것인가 협력할 것인가 어, 팬데믹에 대해서 인간이 어떻게 대처할 것이냐에 대해서 그 유엔 사무총장이 2020년에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우리가 이 팬데믹 상황을 놓고서 국경도 닫고 막 서로 막 욕하고 어디에서 이 병이 온 것이다 이런 서로 막 그냥 이렇게 삿대질을 하니까 그럴 것이 아니라 우리는 지금 인류는 서로 싸울 것이냐 아니면 경쟁할 것이냐 협력할 것이냐라고 하는 세 가지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되는 상황에 놓여 있다라고 얘기하는데 이게 미래의 우리가 어떤 미래의 교육, 미래의 배움, 미래를 준비하는 데 필요한 하나의 그 질문 중에 하나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최근에 나온 책에서 보면은 다정한 것이 살아남는다라는 이런 책이 이제 많이 팔렸었는데 이런 책들도 이런 질문에 응답하는 그런 책이라고 이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컬처 엔지니어링이라는 말은 어려운 말이니까 깊이 설명 드리려고 하는 것은 아니고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이제 훈련시킨다고 할 때 개인의 힘으로 그렇게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이 개인과 사회에는 인간의 어떤 행위, 또 의식 이런 것들을 이렇게 강제하는 보이지 않는 힘 같은 맥락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맥락들을 보이지 않는 맥락들, 문화를 같이 디자인해야 된다. 이게 미래를 우리가 준비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거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드리는 요 얘기는 뭐냐면은 그 아시아계 여성 최초로 하버드 법대 중심 교수가 된 이제 석지영 교수 한국이시죠 이분이 그래서 이분이 그 하버드 법대에서 몇 년 전에 졸업 연설을 한 게 제가 되게 인상 깊었어요. 그때 하셨던 얘기 중에서 보면은 한국의 교육은 그냥 학생들한테 일방적으로 어떤 얘기를 이렇게 듣고 외우고 또뭐 시험 봐서 그것을 테스팅하고 이런 것들이 중심인데 이 이제 하버드에서 이분이 자신의 교육 목표이면서 자기도 그렇게 배웠다라고 얘기하면서 얘기하는 건 뭐냐면은 학생들이 지금 우리가 처해 있는 어떤 사회의 현실적 문제에 대해서 가장 중요하고 절박한 문제에 대해서 그것을 경험하고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어떤 대화와 논쟁에 직접 참여하고 나아가서는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어떤 방법에 참여하는 어, 그 일이 굉장히 중요하고 그 일을 도와주는 것이 학교가 해야 될 일이다라는 얘기를 되게 인상 깊게 들었거든요. 저도 오늘 그 미래 그리고 인간 뭐에 대해서 얘기해 달라는 이런 말씀을 들었을 때 이 얘기를 마지막에 꼭 드리고 싶었어요. 여기 계신 청소년 여러분들이 그냥 이렇게 교육의 대상이라든가 뭐 이런 게 아니고 지금은 학교라고 하는 것들도 전통적 학교가 지금 사라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꼭 심지어는 예전에 있었던 그런 학교가 필요하냐 이런 질문들이 나오는 시기이기도 해요. 원래 한국에서는 아직 이제 입시 교육이나 이런 부분들이 아직도 그냥 너무 관성화되어 있어서 거기에 이렇게 프레임이 잡혀 있는데 지금 전 세계적으로 많은 큰 교육의 변화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랬을 때 우리 미래 교육의 핵심 무엇을 준비할 것이냐라고 할 때 핵심 중에 하나가 학생이 그냥 대상이 아니라 청소년이 대상이 아니라 전 청소년이라는 말도 사실 그렇게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냥 사람이 있는 것 같아요. 각각의 연령대에 사람이 있는데 모든 사람들은
사람이고 배우는 사람들은 다 우리 다 학생인데 이 배우는 사람들은 단순히 배움의 대상이 아니라 어, 새로운 우리가 직면해 있는 어떤 세상의 문제들에 대해서 직접 참여하고 비평하고 대화하고 거기에 대해서 논쟁하고 또 그 문제를 해결하는 어떤 것들을 제안하는 그런 어떤 행위자여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이 미래 교육의 가장 큰 변화의 핵심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네. 그래서 오늘 제가 그 한국 청소년 연맹에서 주최하는 그 미래를 위한 이제 대화죠. 이 청소년 모임 이번에 중요한 행사에 초대해 주셨는데 귀한 시간 이렇게 초대해 주셔서 감사하고 이번 행사가 아주 뜻깊고 좋은 행사가 되고 또 미래에 대해서 또 현재 우리가 당면한 문제에 대해서 어, 새롭고 의미 있게 생각해 보는 그런 협력의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